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재전무입니다. 시장이 오늘은 이제 거래소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소폭 상승이 나왔고, 그 외적인 중소형이라든지 코스닥은 그대로 보합권 전후로 마감되는 모습이었는데, 똑같죠. 외인들 매수세 그대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투신이라든지 금융투자 매도세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외인들의 매수세가 기관의 매도보다 더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조금 올라가서 1995포인트 전후로 마감이 되었는데 2000포인트라는 라인대를 이제 내일 갈 거냐 모레 갈 거냐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차별화는 확대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종, 어저께도 사실 자동차 강세를 나타냈었죠. 근데 오늘은 자동차 쪽에서 현대차만 간 것이 아니라 현대차를 제외한 현대모비스, 기아차, 그리고 현대위아, 현대차 그룹 전체가 굉장히 강하게 시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시장에서 건설, 그리고 조선도 오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건설과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의 포럼을, 바이오 포럼을 앞두고 이제 AIB에 대한 기대치가 작년에 한번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도 같이 연결되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IT 업종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IT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쉬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는데 LG 디스플레이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세가 나타났죠. 반대로 약세를 띄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약간 성장주의 대표 주자들인데 음식료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쪽은 시장에서 약세가 떨어졌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되거냐? 양극화는 더 확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강하게 가는 종목은 더 강세에 뛰거나 하락이 없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이고 반대로 약세를 띄는 종목은 점점 더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별화가 나타난 구간에서 시장에서 주도주를 잡고 가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제가 이제 순환이 들려왔고 이번 마디가 자동차를 비롯해서 뭐 금융이라든지 IT라든지 이런 쪽이 들려왔다.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맞춰서 가신 분들은 항상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을 얻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라는 것이 원래 많이 가는 정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순환 마디 때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팔줄도 알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순환 주자를 선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환 방법은 앞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강세를 띄는 업종들이 얼마큼 더 강세를 뛸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를 좀 보도록 할게요. 대형 지수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자료는 이제 오늘 만든 자료고 이제 앞전에 조선이나 철가 이런 것들 매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에서 맞는 자료는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이제 공개를 나중에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거 공개를 해드리게 되면은 전체 그림이 다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강연에서도 할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자 우선은 간단하게 볼게요. 제가 대형 지수를 예전에 지수가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대형 지수는 여전히 쌍바닥이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해들었었죠. 그러니까 앞전에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21선 기준에 쌍바닥이 안 되지만 대형 지수는 쌍바닥이 유효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렸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쌍바닥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 목표치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쌍바닥이 나타날 경우는 최소 목표치가 직전 고점 라인 때까지 열리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전에 시장에서 종합주가지수를 얘기할 때 1950 이런 자리 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도 없고 이미 고점이 어디다 이렇게 계산할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린 거는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지금 가는 모습이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계속 번갈아서 가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목을 쥐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강세를 먹고 수익을 내고 갈 수가 있겠지만 시장에서 고점이 왔으니까 조정해야지 조절하면서 뭐 고점이니까 쉬어야지 미리 어느 정도 예상했던 사람도 어떻게 돼요? 항상 갭상승 나오고 행보하고 갭상승 나오고 행보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쌍바닥 패턴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쌍바닥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알고 가면은 우리가 추세를 넘어가는 이 자리대가 딱 반이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나머지 반은 어떤 업종이 강세를 띄어서 갈 거냐 그 차이가 됩니다. 그러면 자 쌍바닥을 만들 때 제일 처음에 움직였던 게 뭐냐 이게 먼저죠 사실은.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바닥을 만들고 가장 강하게 갔던 것이 자동차였죠. 그래서 자동차는 이번 마디에서 쌍바닥 마디에서 무조건 한 번은 가져야 됩니다. 근데 시장에서 어떻게 갔었냐면 건설과 순수화학이라는 쪽이 처음에 먼저 움직였죠. 그리고 나서 철강, 조선, 기계, 항공 주로 산업재 이쪽이 같이 움직이면서 낙폭과대 성장주라 하는 쪽도 다 같이
움직였던 것이 여기까지의 마디입니다. 그러면 이 마디에서 추가적인 마디는 누가 역할을 해줘야 되냐? 여기서 움직였던 자동차가 한번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움직였던 녀석들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같이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에서의 5월달까지 볼 때 이번 상승에서 가장 추가적으로 주도를 할 수 있는 녀석은 이제 이쪽에서 강세가 된다. 첫 번째 바닥을 만들고 움직였었던 이쪽에서가 이제는 주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번 정도는 살짝 시장에서 조정이 4월달 초쯤에 한번 들어올 겁니다. 그때 한번 들어오고 나서 나머지 이제 종목별로 그리고 이쪽에서 덜 움직였던 것들이 한 번 더 시세를 아마 뽑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상반기를 마무리하시면 거의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도 잠깐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게 되면 외인들 매수가 오늘 1,350억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기관에서는 880억이니까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기관보다 더 강하게 들어왔다가 되는데 금융 투자에서 물량 제한적이었었고요. 투신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물량은 다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도 물론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왔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기관의 매도가 좀 더 크게 나타난 그런 케이스가 되죠. 근데 이런 외국인의 매수와 기관의 매도가 있는 와중에서 실질적으로 자동차 관련이 기관에서 한 900억이 매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외인들이 한 500억, 600억 정도 들어왔으니까 결국 대부분의 자금은 다 오늘 자동차 쪽에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가 강세를 될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시장에서 자동차가 시총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가 강세 뛰는 와중에 다른 종목들이 추가 강세로 연결이 되면 지수 자체는 상당히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지수 자체가 한번 조정도 받을 수 있는데 조정을 받게 될 경우는 자동차라는 이쪽은 버팁니다. 근데 그 외적인 종목들의 하락이 더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차별화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사실 제가 좋게 얘기를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대형 쪽에서 자동차라든지 이쪽은 시총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바로 앞전에 삼성전자 중심의 IT가 또 움직였었죠. 그러니까 시총이 높은 업종들이 움직일 때 자금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자금이 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적극적으로 달려들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건데 기관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팔리기 바쁘죠, 사실은. 펀드 환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강하게 사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야 될 종목은 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현재 안 맞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현재는 시장 자체가 대형 쪽이 좋다는 쪽으로 바뀌어 있고 외인들 매수도 이쪽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다른 쪽에 대한 매도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에서 다 나쁘다가 아니라 코스닥 안에서도 분명히 이제 강세 뛰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삼성전자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스마트 부품주들 굉장히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해서 계속해서 저평가를 받아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쪽은 모멘텀 받고 가지만 나머지들은 추세를 계속 만들기보다는 거의 종목별 장세로 나타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수는 안 빠지니까 지수는 더 갈 것 같으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버티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물량을 개인들이 받다가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한계가 옵니다. 그 한계가 왔다가 결국 조정이 세게 떨어지다가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는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 똑같죠. 계속해서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상단 자리 가운데 지금 시장에서는 거래소가 2000포인트가 넘어가게 되면 코스닥도 700포인트 넘어갈 거다. 이런 기대치가 있죠. 그런데 그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인들은 다시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다. 팔았던 물량만큼 어느 정도 들어왔는데 현재 기관에서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매도세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에서 매도가 이게 쉽게 돌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아마 갖고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될 때까지는 추가적으로 크게 들어올 가치 없다고 봐야 될 것이고 앞서도 마찬가지로 개인들 물량은 더 이상 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살 수 있는 만큼 거의 다 샀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에서 기관에서 물량이 맞아 떨어지고 외인들이 던질 때 개인들 물량도 한번 소진이 돼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들어와야 되는데 문제는 시장에서 신용 규모가 더 확대가 되고 있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대형주 쪽은 오히려 올라갈 때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팔아요. 왜 파시는지는 사실 전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팔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열심히 파세요.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안 팔고 가시다 보니까 신용 규모가 3조 6천이 넘어간 거죠. 그러면
주가는 앞전에 1월달 시장 무너지기 전에 그때 고점 자리 때 맞춰지고 2월달 고점 자리 맞춰지고 다 맞춰져 있는데 이때 신용 규모가 3조 5,800억, 3조 5,600억 이 정도였었는데 그때를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주가를 못 넘어갔는데 신용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량이라든지 증가세가 나와가지고 이 신용을 소화하면서 가면 괜찮은데 전혀 지금 아직까지도 거래대금의 증가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수 자체가 올라가고 지수가 안 빠지니까 종목들도 괜찮다 이게 아니라 지수가 오히려 제자리 걸음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가는 종목과 못 가는 종목, 하락가는 종목에서 차별화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지수가 올라갈 때 이쪽이 더 강합니다. 강세 뛰는 쪽이. 지수가 올라갈 때 이쪽이 못 가고 빠지고 있죠. 지수 빠질 이쪽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강세 뛰는 쪽은 저감에서 붙어서 하락이 제한입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그래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깡생 방송은 정말 친절한 방송이에요. 제가 봐도. 앞전에 1차 주도주가 뭡니다? 말씀드리죠. 어느 정도 왔으니까 시계 냅두세요.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움직일 쪽은 이쪽입니다. 다 말씀을 해드리거든요. 정말 깡생 방송은 제가 봐도 기가 막힌 방송 같아요. 너무 좋은 방송인데 여튼 잘 체크를 하시면서 가세요. 대신 요즘 그런 거는 있죠. 코스닥하고 개별주라든지 스몰캡 이런 쪽은 제가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항상 대형주만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대형주가 사실 매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형주는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자금이 크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 계속해서 볼게요. 삼성전자를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왜 삼성전자가 앞전에 윗자리를 맞고 떨어지냐 못 떨어지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자동차가 먼저 1순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올라갔죠. 그러면 이번 마디에서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중심이 되냐 자동차가 중심이 되냐 이 차이가 되는데 삼성전자를 지고 있을 때 삼성전자가 주도가 되면은 괜찮겠죠. 근데 현재 삼성전자가 아주 그렇게 강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 주도가 돼버리면은 시장에서 올라갈 종목이 없습니다. 그럼 다른 종목들은 정말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다행히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 지금은 추가 상승이 멈춰 있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언제쯤 움직일 수가 있냐? 1분기 실적이 나타날 때 기대치 이상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움직이냐 못 움직이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신다가 돼버리면은 삼성전자 다음에 시총이 높은 자동차가 2000포인트 돌파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외적으로 시총이 높은 금융이라든지 다른 쪽까지 겹쳐서 가게 되면은 지수를 강하게 더 끌고 가는 그런 과정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차트 잠깐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삼각 패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삼각 패턴의 상단 자리를 이번에 저항으로 인식을 했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110만 원대 초반에서 130만 원 근처까지 갔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럼 삼성전자가 최소한 뭘 한다? 가격 조정을 세게 받는다. 이렇게 나타나기보다는 기간 조정 형태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가 되겠죠.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적극적 공략 필요가 없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고 삼성전자가 못 가는 만큼 다른 시총 상위가 지수를 땡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적인 부분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아직까지 거래량 추세를 확연하게 넘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삼성전자가 거래량 추세를 크게 넘어가서 위쪽으로 확 올라간다면 돌파가 나오겠지만 아직은 삼성전자까지 들어갈 자금이 현재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나중에 4월 달에 실적 발표할 때 그때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럼 자동차 쪽이 정말 좋다라는 쪽이 이제 인식이 되었는데 시장에서 이런 얘기 참 많죠. 자동차 수출이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 왜 자동차가 강세를 띱니까? 뉴스를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뉴스라든 이런 것들 될 수 있으면 보지 마시라는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예를 들어 수출이 1월달, 2월달 반도체도 안 좋고 자동차도 안 좋고 선박도 안 좋고 다 안 좋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화학도 안 좋고 다 안 좋다 해요. 그런데 그거는 시장에서 금액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자동차는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 11월달, 12월달은 원래 비수기인데 이때 세금적인 이제 우대 혜택이 세금적인 부분이라든지 세제 부분 여러 가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 생산을 굉장히 많이 했고 밀어내기 형태로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월 달은
재고 조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흐름인데 시장에서 뉴스나 이런 쪽 볼 때는 수출 정말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시장에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3월 달부터가 성수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 신차 사이클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트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제가 앞전에 뭐라 말씀드리면 일본의 엔화가 작년 같은 경우가 125엔 정도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근데 지금 현재는 111엔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거는 더 빠질 겁니다. 향후 1년, 2년 지나고 나면은 엔화는 더 많이 빠질 겁니다. 왜냐면 일본에서 2012년 말부터 양적 완화 시작을 했는데 양적 완화는 결국 나중에 종료를 하겠죠. 그러면 엔화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통화 정책이 양적 완화가 종료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 엔화가 또 가파르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본의 엔화 자체가 강세를 띈다는 얘기는 그동안 일본 엔화 약세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부과되었었던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약세를 띌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앞전에 일본에서 엔화 자체가 약세를 띌 때 일본 자동차 회사들을 다 산다. 이게 롱이었던 거고 국내 자동차는 판다. 이게 숏이었던 거죠. 국내에서 이제 현대차가 IR이나 이런 거 할 때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 환율적인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막 이런 얘기 할 때 늘 한 말이 그거예요. 우리나라의 주 경쟁 상대는 일본 차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하냐? 일본 자동차를 샀었는데 일본 자동차가 엔화가 강세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을 팔아야죠. 팔고 대신 어느 쪽을 삽니까? 그동안 숏이었던 국내 자동차를 사는 겁니다. 이게 수급적인 흐름이에요. 자, 일본 시장에 대해서 일본 자동차 업종이 이익이 전망이 어떻게 되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일본의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언제부터? 2013년부터. 어마어마하게 좋았었죠. 왜? 엔화가 약세를 띄었기 때문에 엔화 약세에 따른 환율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자동차 회사의 주가는 이 파란색인데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이게 엔화 자체가 정점을 찍은 자리가 125엔 자리 때 여기까지가 실적이 좋다라고 전망이 되다가 엔화가 이제 강세로 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씩 전망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드디어 엔화에 대한 전망이 전년 대비 실적에 대한 전망이 하향으로 바뀐 겁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인다는 쪽에서 하락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자동차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강세 뛰다가 무너진 겁니다. 현재 고점 대비해서 한 20% 가까이 빠졌는데 그러면 이렇게 빠지는 동안이 언제입니까? 1월 달이죠. 그럼 이쪽에서 팔고 국내 자동차 쪽으로 서서히 물량이 들어오는 과정이 있었던 거고 계속해서 1월 말 2월 초부터 현대차도 반등을 13만부터 계속해서 올라갔었죠. 올라가다가 그때는 상승이 좀 제한됐던 부분은 뭐예요? 기관들의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 그러니까 기관 물량이 소화되니까 오늘 기관까지 매수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는 강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국내 자동차 회사들에 대해서는 롱이 되는 거고 일본 자동차에 대해서는 숏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 환율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릴 때 롱숏이 뒤바뀐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해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주식 시장이라는 곳이 국내 주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다 연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동이 되는 시장에서는 이런 롱숏이라는 부분을 항상 붙어갑니다. 그래서 일본 자동차 회사들에 대해서 그동안 피해를 봤던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모멘텀을 받는 거고 그동안 워낙 쌌었으니까 그리고 신차 사이클도 들어왔으니까 모멘텀이 돌 때 강세를 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자동차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를 보게 되면 현대차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약간 어려운 구간이에요. 제가 이 방송에서 처음에 진짜 기회가 왔다. 1월 달에 이제 이런 종목도 꼭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할 때마다 왜 그랬냐면 시장에서 바닥권에서 먼저 수익을 확보하신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또 내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런데 1차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을 못 보셨던 분들이 시장 거의 다 왔어 망설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새로운 주도주로 부각이 되고 올라간 녀석을 살려고 하면은 부담이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확신이 없으면은 시장에서 수익 자체를 거의 짧게 내시거나 또는 조정이 살짝 들어올 때 손절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출발이 제일 중요해요. 어느 마디에서 우리가 먼저 선점을 했냐 이게 중요한 건데 현대차 차트를 보게 되면 현대차 차트를 제가 어저께 말씀드릴 때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전체 하락 추세 이게 2년 동안에 이어졌던 하락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대가 5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죠.
그러면 오늘 돌파가 나왔어요. 그것도 거래량의 증가세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는 현대차는 어떻게 됩니까? 하락이 아닙니다. 2년간의 하락을 이제는 돌려서 상승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현대차라는 종목은 조정 시에는 매수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 되는 거고, 시장에서 2년 동안 하락했던 폭마디가 있기 때문에 이 마디만큼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상승이 되겠죠. 그래서 앞전에 1차 13만원짜리 때에서 그때도 한번 현대차는 좋습니다, 오히려 8짜리가 아니라 살짜리입니다, 이런 것들 계속 말씀드릴 때, 이때 사셔서 이때 단기 목표일 것 같지만 더 끌고 가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시세가 한 번밖에 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2차 시세가 지금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전에 작년 하반기였죠. 작년 하반기 1차 주도를 했던 자동차 섹터가 상당히 크고 길게 시장을 끌고 왔던 걸 감안한다면 상당히 좀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 자체를 더 강하게 끌고 가냐 못 끌고 가냐는 이제 자동차가 거의 지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이제 현대차 그룹이죠. 올해 현대글로비스도 급등이 나오고 기아차, 현대모비스 다 상승이 나왔는데 시세가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현대위아입니다. 그 현대위아를 똑같은 관점 보시면 돼요. 현대위아도 역시 저평가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자동차 부품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그동안 받고 있던 프리미엄을 반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다 똑같은 과정이니까. 완성차원 간에 부품 주동 간에. 완성차 같은 경우 아까 하나 제가 얘기 못한 게 있었는데, 올해부터 한미 FTA 이제 완성차가 미국에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세 철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수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현대위아를 보게 되면은 현대위아는 마찬가지로 그런 수혜를 보는데 저평가 메리트가 다 있습니다. 차트사에서는 무슨 그림이냐? 현대위아는 2014년도 고점을 만들고 나서 크게 3단 하락이죠. 3단 하락, 그 다음에 쌍바닥 똑같습니다. 3단 하락 이후에 쌍바닥 패턴 만들고 박스권 그리다가 거래량 오늘 실리면서 돌파. 근데 이 종목은 투신권이 물량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신권이 그동안 지수가 올라오면서 다 파는 것이 아니라 물량을 많이 지고 있는 종목을 아직까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위아도 쌍바닥이니까 단기적으로 직전의 고점 라인 때 한번 갈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위아도 이게 디젤 엔진이나 이런 쪽에서 모멘텀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전히 역시 좋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자동차 아래에서도 이게 다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더 작은 중소형 자동차 부품 이런 쪽과도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시장이 점점 확대가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T 쪽에서 오늘 강세가 강하게 나왔던 것이 LG 디스플레이인데 시간이 또 모자르죠. 어쩔 수 없죠. 한 대까지 하면 되니까. 자, LG 디스플레이는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3월 초 이때 LG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릴 때 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패널 가격이 시장에서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정도 되면은 50% 가까이 하락하면은 패널가는 거의 그때가 바닥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강세 배경이 뭡니까? 패널 가격이 받아쳤다, 이게 강세 배경이죠. 그러면 시장에서 모멘텀 어디서 샀습니까? 앞으로 스포츠 이벤트가 굉장히 많다. 유로 2016 그리고 브라질 올림픽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슬슬 패널 가격이 높아지게 되고 TV 수요가 나중에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패널 부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환율 효과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좋다. 그럼 차트사에서 그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빨리 갈게요. 박스권을 장기간을 보였다고 했었죠. 박스권 보이고 전체 하락 추세를 돌파했으니까 지지 테스트 받아주고 이제 돌파가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1차 상승, 2차 상승이 이제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3차 상승까지 나온다면은 박스권 마디폭 하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밸류적인 부분만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밸류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시간이 안 되나? 밸류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1분기가 뭡니까? 적자 예상이죠. 근데 적자가 오히려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다. 왜? 시장에서 환율 효과와 그리고 패널 가격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적자 가능성이 있던 것이 오히려 적자가 축소되거나 흑자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2분기부터 계속 앞으로는 매출의 증가와 실적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을 받는 것이고, 밸류 역시도 가장 자산 가치 대비해서 역대 최저의 밸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도 모멘텀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시간이 인사말도 못하겠네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